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2주차 강의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지난주 강의는 다들 어떻게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아직 저희 강의가 29일까지 듣도록 1강 설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안 들으신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온라인으로 이제 출석 체크를 해보니까, 물론 이제 1주차 강의는 제가 출석 체크를 이제 점수에 반영하지 않겠다고 말씀은 드렸는데요. 이제 여러분들이 1, 2, 3, 4 시수를 모두 수강 완료하셨는지 여부가 전부 나옵니다. 그래서 대부분 학생분들은 다 100% 완료하신 것을 제가 확인을 했고, 일부 분들 아직 아예 이제 시작하시지 않았거나 아니면 35% 정도 수강하신 분들 있더라고요. 그래서 기간 내에 신경 써서 강의 수강 모두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는 제가 이제 처음에는 급하게 이제 강의 준비를 해야 돼서 뭐 핸드폰으로 줌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하다 보니까 좀 화질이 떨어지는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뭐 에버렉이라는 다른 프로그램도 사용해보고, 뭐 레디스트림이라고 또 과기대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도 사용해봤는데, 이제 뭐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오가면서 녹화하면서 또 얼굴 영상까지 보여드리기에는 한계가 있는 것들이 많아서 다시 이제 노트북 줌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게 실시간으로 가능한 거기도 한데 저는 이 프로그램으로 이제 회의 영상을 녹화해서 여러분들께 그 수업 영상으로 올려드리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이제 두 번째 시간인데요. 이제 지난 시간에는 강의가 어떤 식으로 진행될지를 전반적으로 말씀드렸다면, 이제 오늘은 그 뒷부분에 여러분들이 논문을 발표하시게 될 텐데, 이제 논문이란 어떤 것이고, 어떤 것을 찾아서 이제 발표하실 때 유의해서 읽고 정리를 하셔야 될지,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말씀드리는 시간을 이제 처음 가지려고 합니다. 이게 끝나고 나면 이제 아마 3, 4차 시쯤 될 텐데, 그때가 되면 이제 유해화학 물질 관리에서 유해성 평가를 위해서 알아야 할 점들, 이제 처음 강의 본격적인 내용이 시작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네, 다음 슬라이드 보시면, 오늘 강의의 제목은 환경 위해성 평가를 위한 논문 찾기와 읽기가 되겠습니다. 네, 먼저 논문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네, 여기 페이퍼라고 적혀 있죠. 영어로는 그냥 일반적인 명사와 같이 페이퍼라고 부릅니다. 이제 원래 이 페이퍼라고 하는 것은 아카데믹한 목적으로 쓰인 모든 글을 뜻하는 것으로, 이제 저널에 실린 논문들, 그리고 이제 석사나 박사 또는 학사 학위 때도 필요하겠죠. 학위를 받기 위해서 작성한 논문, 그리고 어떤 주제에 대해서 이제 보통은 현황 연구들을 많이 하게 되는데, 이제 연구 보고서 같은 것들을 모두 포함해서 페이퍼라고 부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 페이퍼라는 것은 그 형태가 어떤 것이든 간에 과학적인 연구 주제에 대해서 자신이 과학적으로 어떤 정보를 생산하고, 그 정보를 근거로 해서 새롭게 뭔가를 발견했다, 아니면 나는 이 사실을 근거해서 어떤 주장을 하겠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어, 뭐 과학적인 정보를 담고 있다고만 해서 이제 무조건 페이퍼가 되는 것은 아니고, 자신만의 오리지널리티, 자신만이 발견한 새로운 점이 분명히 한 가지는 존재를 해야 하는 것으로 좀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발표할 때 여러분들이 읽도록 하려고 하는 것은 이 아래쪽에 있는 이 리서치 아티클입니다. 이제 학위 논문이나 연구 보고서를 하시는 게 아니고 리서치 아티클, 저널 논문을 위주로 여러분들이 찾아서 이제 발표를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주로 이 리서치 아티클이라고 하는 것은 저널이라는 학술지가 있어요. 특정 주제를 가지고 이제 비슷한 내용의 그 논문들만을 모으는 잡지입니다. 일종의. 한 달에 한 번 나오기도 하고, 두 달에 한 번 나오기도 하고, 1년에 몇 번 나오는, 뭐 이제 학회지마다 그 특성은 다른데, 이 학술지의 특성은 저자가 이렇게 페이퍼를 작성을 해서 자신이 싫고 싶다고 해서 무조건 실어주는 것이 아니라 검토 절차가 있습니다. 그 학회지를 구성하는 이제 심사위원들이 있죠.
역시 그 학술지의 연구 주제에 부합하는 연구를 하는 전문가들이겠죠. 이제 그런 사람들이 동료라고 해서 이제 피어 리뷰라고 하는데 동료들이 심사를 해줍니다. 보통은 이제 심사비를 아예 받지 않고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자신의 논문을 투고했을 때도 다른 사람이 심사를 할 것이고, 이제 그 사람이 투고를 했을 때도 자기가 심사를 하면서 서로 이제 과학적으로 이 페이퍼가 어떻게 발전되면 좋을지에 대한 의견을 주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이 저널에 실리기에 이 논문은 적합하지 않다, 주제가 맞지 않다라던가 아니면 사용한 실험 방법이나 연구 방법이 적절하지 않다라는 의견을 줄 수도 있는 거고요. 또 이제 이런 부분만 조금만 개선하면 이제 이 학회지에 실리기에 아주 적합하겠다. 이런 정도의 의견들을 줍니다. 그리고 한 명이 하는 것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2~3명, 많게는 6명까지 이런 피어 리뷰를 해서 그 리뷰어들의 의견을 모두 반영한 후 수정된 것이 이제 논문으로 실리게 됩니다. 아래에 보시면 이런 과정을 거쳐서 학술지에 실리는 것이 리서치 아티클이고요. 그리고 여기도 보시면 오리지널 리서치 또는 이제 어떤 다른 사람들에 의해 진행된 연구를 이밸류에이션 한 연구라고 이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아카데믹한 저널 학회지를 말하는 것이죠. 학회지의 피어 리뷰 절차를 거쳐서 출판된다. 네,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일단은 자기가 발견한 사실을 발표하는 이유는 그 사실을 다른 많은 사람들이 특히 전 세계적으로 알아야 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서죠. 자기만 알고 자기에게만 필요한 연구라면 굳이 힘들게 논문을 써서 발표할 필요는 없겠죠. 논문 자체는 처음부터 읽히고 또 그걸 활용해서 다른 연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이제 다른 연구에 인용도 되고 활용되기 위해서 쓰여진다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 리서치 아티클은 사실 좀 더 나눠보면 좀 다양한 형태가 있을 수 있어요. 아주 짧게는 사례보고 또는 증례보고라고 하는데요. 이제 의학 분야에서는 어떤 알려지지 않은 새로운 질환이 보고되었다. 이제 증례라고 하는 케이스를 아주 짧게 보고하는 것도 이런 이제 아카데믹 페이퍼에 속합니다. 그리고 기술적으로 내가 어떤 실험을 하는데 화학물질을 분석을 하는데 이제 이런 과정으로 전처리를 했더니 훨씬 더 시간이나 비용을 절약하게 되었더라. 이런 식의 그 결과나 활용성에 대한 것이 아니라 이제 기술적으로 짧게 이제 업데이트하는 것도 저널 논문에 해당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 리뷰 같은 것도 있습니다. A라는 주제에 대해서 이제 어떤 사람이 논문을 냈고 또 같은 주제에 대해서 또 다른 사람이 논문을 냈고 이 비슷한 주제에 대해서 전 세계적으로 많은 연구자들이 비슷비슷한 연구들을 할 수 있는데 그 결과가 항상 똑같을 수는 없습니다. 특히 이제 인구 집단을 대상으로 한 연구일수록 그런데 그런 인구 집단을 대상으로 한 연구들을 모두 종합해서 그러면 종합적으로 우리는 어떤 결론을 내릴 수 있겠는가? A라는 한 주제에 대해서 이제 한해서 리뷰를 해볼 수가 있겠는데요. 네, 그런 것들을 리뷰 페이퍼라고 부릅니다. 그런 것도 이제 아티클이 될 수가 있고요. 또 코멘터리나 편집자의 글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떤 잡지 같은 것도 보면 에디터 한마디 이런 것들이 실리는 것처럼 이번 해에는 어떤 이슈들이 중요했고 그 중에서도 이런 주제 귀구려 보면 좋겠다. 아니면 이런 주제는 후속 연구가 시급하다. 또는 이제 어떤 그 저널에 실린 아티클을 가지고 그 주제에 대해서 좀 이렇게 논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런 것들도 사실 아티클에 포함이 됩니다. 저희가 읽어야 하고 발표할 것은 이런 것들은 아니지만 이런 것들도 어쨌든 전체적으로 논문을 소개할 때 보면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서 소개를 해드렸고요. 이제 리서치 아티클이 실리는 저널 같은 것들이 조금 더 중요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은 저희는 이제 위해성 평가나 화학 물질에 대한 것만 다룰 거기 때문에
학술지가 자연과학 분야, 그리고 보건 또는 환경 분야여야 되겠죠. 이제 그 분야에 있는 학술지를 중심으로 찾으시는 게 좋고요. 좀 이렇게 아주 광범위한 그냥 과학 페이퍼면 전부 다 괜찮다라고 하는 뭐 학술지도 있기는 합니다. 그리고 이제 학술지 분야별로 이제 가장 인용이 많이 되는 유명한 논문들이 많이 나오는 그 학회지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학술지에 이 논문이 실렸는가를 보시면 이제 학술지의 어떤 그 유명세 수준에 따라서 거기에 실린 논문도 훨씬 더 이제 임팩트가 있는 또는 중요하다고 사회적으로 다뤄질 수 있는 연구겠구나 하는 것들을 조금은 판단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구분해 보아야 할 것은 이제 인용 횟수인데요. 인용이라는 것은 논문을 작성을 하면서 이제 기존 선행 연구를 활용을 해서 이제 자기 연구에 뭐 글을 쓰는데 활용할 수도 있고 아니면 실험 데이터에 그 뒷받침하는 데 쓸 수도 있고 하는 식으로 이제 인용을 많이 하게 되는데요. 어떤 논문이 발표가 되면 그것을 인용을 하게 되겠죠. 그 다음 논문이. 또 다른 사람도 그 똑같은 논문을 인용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이 인용이 많이 되면 많이 될수록 이제 그 저널 아티클은 이제 유명한 것이 되겠죠. 그만큼 뭐 논란이 많이 되었을 경우도 있고, 이 발견은 정말 중요하다라고 생각해서 인용하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어쨌든 간에 인용이 많이 될수록 이 논문이 전 세계적으로 많이 읽혔구나. 읽힌다고 전부 인용이 되는 건 아니거든요. 읽고 나서 이제 그거랑 관련된 어떤 중요한 연구를 하게 됐기 때문에 인용하는 거기 때문에 이제 인용 횟수가 높을수록 또 이제 좀 중요하다, 잘 봐야 되는 논문이다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학술지의 분야만 본다고 되는 것은 아니고 이 뒤에도 잠깐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제 뭐 국내 학술지를 고를 거냐 우리말로 된 아니면 국제 학술지를 고를 것이냐 그런 것도 구분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국제학술지, 영어로 된 국제학술지에 실리는 것이 좀 더 전 세계적으로 영향력이 크겠죠, 아무래도. 그래서 좀 더 좋은, 중요한 연구 결과들이 많이 발표되곤 합니다. 그리고 국내라고 해도 이제 그 학술진흥재단이라는 이제 재단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등록이 된 학술진흥재단에 이제 인정을 받은이라고 해야겠죠. 그 학진 등재지라고 하는데 그 인정을 받아서 등록이 된 저널과 그렇지 않은 저널은 또 이제 약간의 연구의 수준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좀 구분을 해서 이후에 제가 뭐 파케지도 추천을 해드리고 하긴 하겠지만 일반적으로 논문이나 저널을 고르실 때 이제 분야, 뭐 인용 횟수, 그다음에 국제나 국내이냐, 국내라면 학진 등재지이냐 아니냐, 국제라면 이제 SCI에 등록된 저널이냐 아니냐 이런 것들을 기준으로 조금은 살펴볼 필요도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네, 그리고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 볼까요? 네, 주석을 모두 지우고 해보겠습니다. 이제 앞서서 논문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읽히고 인용되기 위해서 이제 발표되는 거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왜 읽혀야 하고 이제 왜 써야 하는지를 알면 좋겠죠. 이 논문이라는 것은 아까 아카데믹 라이팅의 특성에 대해서도 말씀드렸지만 자신의 연구 주제와 결과를 알리기 위해서입니다. 내가 밝혀낸 새로운 사실을 발표하겠다. 아니면 기존에 이런 연구가 있었는데 그것은 틀렸더라 하는 반박, 그리고 후속 연구가 이런 것들이 될 수 있다. 그래서 나는 이 후속 연구를 수행했다. 뭐 후속 연구의 창출 또는 이제 자기 연구가 또 다른 연구의 근거로 사용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이런 것들이 논문을 쓰는 이유가 될 수 있고 이제 저희가 읽는 이유는
이제 저희 강의에서도 그렇지만 정보를 습득하기 위해서입니다. 제가 강의를 통해서 최대한 많은 사례를 보여드리고 이제 하긴 하겠지만 또 저도 논문을 가지고 여러분들께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긴 하겠지만 제가 강의로 담을 수 있는 내용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특히 뭐 위해성 평가를 제가 10년 동안 했다. 하지만 사람 위해성 평가에 대해서는 뭐 아주 전문적으로 할 수 있어도 생태 위해성 평가는 또 생태 위해성 평가만 10년간 하신 분이 더 잘할 수도 있죠. 그리고 이제 이후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대상으로 하는 화학 물질에 따라서 아니면 그 대상 물질이 들어가 있는 여러 가지 매체나 제품에 따라서도 특성이 아주 다르고 또 세부적으로 보면 연구 분야가 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다양한 연구 분야의 정보를 습득하기 위해서는 이제 논문을 읽고 또 여러분들이 발표하는 걸 보고 또 다른 정보도 습득하고 하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논문은 그런 데 유용성이 있겠고요. 그리고 또 연구 분야의 현재 수준을 파악하기 위해서도 계속 논문을 읽을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이제 개론 수준이고 학부생 수준에서 꼭 지금 논문을 계속 읽어야 한다 이런 것은 없는데 만약에 어떤 주제에 대해서 전문가가 되려면 자기 혼자만 계속 공부를 해서는 이제 발전이 없겠죠. 다른 사람들이 어떤 걸 해야 되는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훨씬 더 이제 활발하게 연구를 하거나 좀 기술을 선도하는 사람들이 어떤 연구를 하고 있는지를 알아야 자기도 이제 벤치마킹도 하고 아니면 그걸 더 발전시켜서 연구를 하고 더 잘 연구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제 연구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그 자기의 연구 분야에서 유명한 그 논문이 많이 나오는 저널에 최근 논문들을 계속 이제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도 조금씩 시간을 내어서 그렇게 하는 편이고요. 그리고 이제 뭐 사이언스나 네이처처럼 여러분들도 들어보셨을 그런 유명한 저널들은 이제 전 세계 과학 기술을 약간 선도하는 의견 또는 주장 같은 것들이 이제 계속 실리기 때문에 거기에 실린 것들도 지속적으로 뭐 기사든 아니면 자기가 직접 찾아서든 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선행 연구를 파악해서 자기가 어떤 연구를 할지 결정을 하거나 아니면 자기 연구에 도움이 되는 것을 찾기 위해서 이렇게 논문을 읽기도 합니다. 보통 대학원을 가서 공부를 하게 되면 이제 저널 리딩이라는 것을 그룹으로 해요. 그룹 미팅으로. 그래서 어떤 논문 하나를 선정을 해서 읽어보고 그 논문을 일종의 분석을 하는 거죠. 이 논문은 어떤 내용으로 이제 연구를 한 거고, 우리 연구랑은 어떤 관계가 있고, 그런데 보니까 이 논문에서 나온 이 방법을 사용하면 우리 연구를 좀 더 잘 발전시킬 수 있겠다. 네, 이런 식의 임플리케이션을 얻기 위해서 저널 리딩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논문을 읽을 때는 더 잘 연구하기 위해서 선행 연구들을 최대한 많이 파악하려고 읽는 것이죠. 이것 때문에 제가 아까 앞서서 말씀드린 그 인용하기가 아주 중요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논문을 발표하면 많이 인용되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죠. 많이 인용됐다는 것은 아마 한 50명 정도가 이 논문을 읽었으면 그 중에 한두 명 정도는 인용을 할 거예요. 전부 다 뭐 논문을 쓰는 것도 아니고 전부 다 이 연구가 중요하다라고 생각해서 인용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인용이 되도록 자신의 연구를 좀 더 잘 정리하고 잘 발표하는 것, 그런 부분에도 신경을 쓸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처음에 자기가 논문을 써서 발표하고 연구한 의미가 없어지는 거랑 마찬가지인 거죠. 그만큼 논문을 서로 발표하고 이렇게 읽고 서로 인용하고 연구에 도움이 되고 하는 것들이 중요하다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임팩트 팩터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 인용과 관련된 것인데 논문 자체에 대해서 하지는 않고요.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저널 그리고 학술지에 붙이는 점수, 일종의 점수 같은 겁니다. 이제 그 한 저널에 논문이 100개 실렸다고 생각을 해보시고 이제 첫 번째 논문은 100번이 인용됐고 두 번째 논문은 이제 뭐 한 번이 인용됐고 세 번째 논문은 50번이 인용됐고
뭐 네 번째 논문은 2번이 인용됐고, 그 논문별로 차이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저널에 나온 모든 논문에 인용된 횟수, 이제 피인용 지수라고 하는데, 피인용된 횟수를 모두 평균을 낸 것이 그 저널의 임팩트 팩터가 됩니다. 그래서 평균적으로 10번 인용된 논문들이 실린 저널이다라고 하면 이제 그 저널의 임팩트 팩터는 10이 되는 거죠. 많은 뭐 분야별로 좀 다르기는 하지만 이제 아주 높은 경우는 50에서 100 가까이 인용되는 논문만 실리는 저널도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유명한 저널들. 그 외에 이제 환경 보건 분야에서 좀 유명한 저널들은 보통 임팩트 팩터가 7에서 8 정도 됩니다. 그 정도면 이제 많이 인용이 되는 거죠. 그만큼 자기가 논문을 한번 발표하면 7에서 8번 인용되는 것도 쉽지 않다라는 것을 미루어 짐작을 해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임팩트 팩터 자체를 막 너무 정량화하고 점수화하고 줄 세워서 우리나라는 좀 문제도 되고 비판이 제기되고는 있지만, 이제 과학적인 논문의 그 특성 자체가 어쨌든 인용이 되기 위해서 발표된 것이기 때문에 이제 이런 어떤 등급 같은 것들이 나오는 것은 어쩔 수 없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리고 자기도 신경을 써서 이제 영향력 있는 연구를 하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논문이 어떤 것인지 알았고, 그 다음에 대체 어떤 논문을 선정해서 뭘 읽을까 결정하는 것이 필요하겠죠. 무엇을 읽을지는 먼저 내가 관심 있는 주제를 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중간고사 이후부터 발표를 하시게 될 텐데, 그 전까지 강의를 들으시면서 위해성 평가 중에서도 뭐 독성 실험 부분이 난 좀 더 관심이 있다. 아니면 이제 사람들에게 제품을 통해서 얼마나 노출되는지를 보는 것이 좀 더 관심 있다. 아니면 나는 이제 뭐 공기 중에 있는 미세먼지가 관심이 있다. 아니면 뭐 미군 부대에 오염이 있다는데 그거랑 관련된 뭐 화학물질에 관심이 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주제를 생각해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또 어떤 경우는 뭐 애기들은 어른보다 이제 좀 더 똑같이 노출돼도 위험할 수 있는데 그럼 애기들에 대해서 뭐 위해성 평가한 것은 없을까? 이런 식으로 고민을 해볼 수도 있겠죠. 관심 주제를 먼저 결정을 하시고 이제 그 주제를 키워드로 검색을 하시기 시작하면 돼요. 뭐 여러분들 서치 잘 하시니까 이제 서치하는 거랑 뭐 크게 다를 것은 없고요. 대신 이제 서치에서 나온 결과들을 잘 정렬을 해서 찾는 것이 저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똑같은 뭐 위해성 평가라는 키워드로 검색을 해서 수백 개의 논문이 나왔다 하더라도 이제 어떤 것은 해외 SCI 아주 뭐 임팩트 팩터가 10 넘는 뭐 좋은 저널에 실린 논문일 수도 있고요. 국내에 등재지가 아닌 그냥 일반 저널에 실린 그냥 그 레포트 같은 글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앞에서 제가 여러 가지 이제 저널에 대한 정보라던가 임팩트 팩터라던가 이런 걸 말씀드린 이유가 이제 주제가 아주 특이한 게 아니고 똑같은 주제를 검색을 했는데 논문이 여러 개가 나왔다. 그럼 그 중에서도 좀 자기에게 맞으면서도 신뢰도 있는 훨씬 더 이제 유명하고 좋은 연구를 발표한 논문일수록 저희에게 주는 시사점이나 정보가 많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좋은 논문이 된 거니까. 그래서 거꾸로 뭐 이것만이 절대적인 판단 기준은 아니겠지만 일단 고르셔야 하는 입장에서는 저널의 이제 임팩트 팩터가 얼마인가, 이 분야에서 과학자들이 많이 읽는 논문인가, 이런 것들 위주로 이제 선정을 하시면 분명히 이제 저희에게 공부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겁니다. 그래서 찾으신 후에 뭐 저널이랑 그 인용 횟수 같은 것들을 확인을 하셔서 논문을 찾는 것이 이제 논문을 잘 찾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네, 앞으로는 이제 논문을 검색하는 방법을 보여드릴 텐데, 이제 1차 시에는 광범위 학술 DB에 대해서 조금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제 주제를 결정하면,
어떤 학회를 딱 골라서 이제 거기에 실린 논문만 보겠다.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어요. 그거는 이제 다음 시간에 말씀을 드릴 거고, 그 이전에 내가 이제 화학물질의 위해성 평가에 대해서 보겠다라고 결정을 했는데, 학회에 대한 정보도 없고 어떤 저널이 있는지도 사실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제 광범위 학술 DB를 활용을 해서 논문을 좀 검색하는 것이 한 방법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선은 저는 이제 구글 스칼라를 가장 많이 써요. 구글이 검색이 잘 되기도 하고 막힌 것이 별로 없어서, 이제 네이버 전문 지식은 논문이 잘 나오지 않고 막힌 것이 많아서 좀 한계가 많고요. 이제 구글 스칼라를 추천을 먼저 해드립니다. 일단 특성을 보시면 전 세계 과학 분야의 논문이 모두 검색이 가능한 플랫폼이고요. 그리고 대부분은 이제 원문으로 갈 수 있는 링크를 제공을 해줍니다. 근데 이제 아래에도 보시면 이따 보여드리긴 하겠지만, 저는 지금 집에서 접속을 하고 있기 때문에 원문이 잘 보이지 않을 거예요. 이렇게 논문이 검색돼서 결과가 나왔다 하더라도 이 오른쪽에 원문 사용 가능한 건 이렇게 PDF를 다운받을 수 있도록 뜹니다. 이거는 이제 아예 이곳에서 공개 처리를 해놓은 파일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렇지 않은 것은 이제 저널에 접속을 해서 링크를 받아야 되는데, 보통 그 학술지 저널이 유료 회원제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회원들은 개인일 수도 있긴 하지만 그 수많은 저널들을 개인이 다 구독하는 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제 학교 연구소와 같은 필요한 기관들이 이제 저널에 가입을 합니다. 저널을 운영하는 출판사에 가입을 하죠. 그래서 과기대도 많은 이제 저널의 출판사에 가입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학내 그 IP를 이용해서 접속을 하시면 거의 대부분의 이제 원문이 활용이 가능을 하긴 할 겁니다. 집에서는 이제 도서관 사이트를 가시면 학내 접속, 프록시 연결 이런 그 서비스를 제공을 해요. 그 링크를 통해서 들어가시면 역시 이제 과기대에서 가입한 그 IP를 활용한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도 원문을 활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쉽게는 이제 학내에서 같이 검색을 하시는 게 좋겠죠. 원문을 직접 확인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제 이걸 확인을 하시고, 그리고 여기도 보시면 아래쪽으로 쭉 가면서 인용 횟수가 어떤지 논문별로 또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선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렇게 scala.google.com으로 들어가시면 구글 학술 검색이 있습니다. 지금 그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원래는 이게 뜨지 않는데 구글 스칼라에서 이런 서비스를 하고 있어요. 코로나 바이러스 19에 대한 기사들을 어디서 확인할 수 있는지 출판사명 또는 저널명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CDC는 기관이지만 나머지는 전부 저널들이에요. 이 엘스파이어는 출판사명입니다. 근데 각각 이런 저널이나 출판사에서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랑 관련된 그 논문들이나 아니면 코멘터리, 의견들이 계속 교환이 되고 있어서 여기에 들어가시면 이제 그것을 모아놓은 하이라이트 같은 것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서비스도 하고 있고요. 이제 저는 모든 언어로 검색을 할 거고, 혹시 나는 꼭 우리말 논문만 읽겠다라고 하면 이 한국어 웹으로 한정해서 검색을 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그 파라벤 치약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는데, 파라벤에 대해서 검색을 해보겠습니다. 그냥 파라벤이라고만 하면 이제 독성 논문도 나올 수 있고, 아니면 파라벤이 어디에 사용되면 좋은지 뭐 제품 개발과 관련된 정보가 나올 수도 있어요. 이 중에서 익스포저, 노출이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아이들에 대해서 얼마나 되는지를 한번 검색을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검색을 누르면 일단은 모든 날짜 기준으로 되어 있지만 저 나중에 말씀드리겠는데 2016에서 2015년 이후 논문만 읽으시는 것을 이제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뭐 날짜 정렬할 수 있고 여기서도 옵션을 선택하실 수가 있어요. 다시 2016년부터로 선택을 해보면 네, 이런 논문들이 나옵니다. 이게 제가 찾고자 하는 논문은 아니에요. 그래서 제목을 보고 좀 구분을 해봐야 되는데 몇 개만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임신 중 태내에서 또는 태어난 직후 어린이들이 트라이클로산이라는 화학물질 그리고 파라벤에 노출이 될 수 있는데 이것과 이제 알러지 증상과의 상관관계를 본 논문이 있네요. 이거는 이제 노출 평가, 위해성 평가를 한 논문보다는 어떤 상관관계를 본 역학 연구 부분이어서 한번 넘어가고 이것도 마찬가지네요. 파라벤에 노출된 아이들이 오버웨이트 될 가능성이 더 높다라는 제목의 논문도 있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임신 기간에 엄마 뱃속에서 비스페놀 A와 파라벤에 노출되었을 때 아이의 행동학적 지표가 어떻게 변하는지에 대한 것도 보입니다. 그 다음 보시면 이제 어린이에 대한 건 아니네요. 하지만 이제 프탈레이트, 파라벤, 페놀류 노출이 퍼스널 케어 프로덕트, 이제 개인 위생용품, 화장품 등에서 노출이 되는데 그거에 대한 걸 작성한 논문입니다. 네, 다른 것들은 전부 보니까 건강 영향과 관련된 논문이어서 이걸 한번 선택해서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제목을 보시고 확인을 해볼 수가 있죠. 이 논문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유료로 서비스를 하는 논문이 아니고 여기 이렇게 오픈 액세스라고 해서 이 저널 자체에서 돈을 들여서 공개용으로 또는 이제 이 사람들이 돈을 내서 이제 오픈 액세스로 진행을 한 논문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어디에서 접속했든 간에 제한 없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들어가시면 제목 아까 읽은 것이죠. 여기 저자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언제 발표되었는지 그리고 논문의 고유 주소도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30번 인용이 됐다. 사이테이션 또는 사이트라고 하는데 30번 인용이 됐음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곳에서 주로 저널마다 뭐 메뉴는 좀 다를 수 있긴 하지만 PDF를 눌러서 다운받아서 원문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이게 이제 원문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논문을 다운받아서 고를 수 있다. 그 논문을 이렇게 구경해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이 구글 학술 검색 자체에서도 이제 오른쪽에서 그 원문 사용이 가능한지 또는 이제 몇 번 인용이 됐는지도 볼 수가 있습니다. 얘는 19번, 얘는 아직 발표된 지 얼마 안 돼서 없고 71번, 네, 9번 이런 식으로 이제 인용 횟수를 확인을 할 수가 있죠.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주 최근에 발표된 거야 뭐 인용수가 없는 거는 당연하지만 뭐 몇 년 되었는데 인용수가 아주 높은 경우는 이제 중요한 정보를 담고 있는 논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지금은 제가 지금 화면을 작게 만들어서 잘 안 보이는데 요 앞에 나온 게 사람들 이름, 저자명이고 여기 나온 것이 이제 학회지, 저널명이고 여기 나온 것이 발표 연도예요. 이런 것을 보시고 이제 논문 고를 때 참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른 것들도 이제 조금씩 검색을 해서 나중에 논문 고르실 때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두 번째는 이제 광범위 학술 DB 국내에서 하는 방법이에요. 이 부분은 워낙 그냥 국내 서치 사이트라고 보시면 돼서 이렇게 들어가서 역시 자기가 원하는 그 주제를 검색을 하시면 됩니다. 뭐 영어로 검색하셔도 되고 국문 검색어로
왜 안 되는지 모르겠네요. 아, 익스플로러에서만 작동한다. 익스플로러에서 열어볼게요. 네, 열렸네요. 이제 이 RISS 들어가시면 역시 구글 스칼라처럼 모든 과학 분야의 국내 논문들을 검색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먼저 아까랑 똑같이 파라벤 위해성 평가를 검색을 해보겠습니다. 네, 이 학술연구정보 서비스도 나중에는 결국 우리말로 된 자료이기는 하지만 이제 유료 회원으로 가입해야 볼 수 있는 경우들이 많아서 학교에서 검색해서 보시기를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6건밖에 나오지 않았는데 파라벤에 대해서는 연구가 많이 안 됐나 봐요. 이제 그 중에 학위 논문이 4건이고 국내 학술 논문이 2건입니다. 그리고 또 보시면 이런 거는 원문을 제공을 하고 있죠. 여기도 원문이 다 있네요. 네, 여기도 다시 보시면 이제 파라벤 위해성 평가를 위한 바이오 모니터링 연구인데 자세히 보시면 이제 심포지엄 및 학술 발표회에서 발표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원문을 보시면 아주 짧을 거예요. 이런 것이 아니라 이제 오리지널 아티클, 학술 논문을 보셔야 되고 네, 이런 겁니다. 대표적으로. 낙동강 수계의 파라벤류 검출 특성. 이걸 보시면 대한환경공학 해지에 실린 오리지널 아티클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저는 이제 학교가 아닌 바깥에서 접속을 했기 때문에 원문이 제공되고 있기는 하지만 네, 이런 식으로 유료라고 나오죠. 그래서 기관 내 무료라는 게 왜 확인이 안 되는지 모르겠는데 이제 기관 내 무료 또는 무료인 원문만 저희가 접근을 할 수 있으니까 이 부분도 주의해서 찾으셔야 됩니다. 그래도 이렇게 들어가 보면 일단 이 연구가 내가 발표하려고 하는 또는 내가 읽고 싶은 주제인지는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2018년에 발표된 논문이고 이제 국문 초록을 제공을 하고 있죠. 그래서 초록을 좀 읽어보시고 네, 진짜로 내용 자체도 내가 알고 싶은 내용을 담고 있는가 네,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 대부분은 이 발행 기관에 직접 들어가시면 이제 DBPR에서는 뭐 유료로 제공을 하고 있지만 여기서는 제공을 하고 있는 경우가 많을 걸로 예상을 합니다. 네, 그러면 이번 1차 시는 이제 논문에 대해서 설명해드렸고 그 다음에 어떤 식으로 구글 스칼라에서 검색하는지까지 보여드렸고 국내 학술 DB도 한번 들어가 봤어요. 2차 시부터 다시 이제 여기에 이어서 말씀을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